미국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소식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정작 우리가 진짜 공포를 느껴야 할 대상은 거대한 장벽 너머에서 조용히 썩어가고 있는 중국의 부채 폭탄입니다. 미국이 환부를 모두 드러내놓고 치료 중인 환자라면 중국은 온몸에 암세포가 퍼졌는데도 화장을 떡칠해 건강한 척 연기하는 은폐된 중환자에 가깝거든요. 장부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이 거대한 폭탄이 터지는 날 한국 경제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경악하는 중국 부채의 추악한 민낯과 그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가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뉴스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겠지만 그건 차라리 다행인 게 미국은 적어도 빚이 얼마인지 투명하게 다 보여주기 때문이죠. 반면 중국은 겉으로는 부채 비율이 낮아 보이지만 그 깊은 바닷속에는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빙산보다 더 큰 부채 덩어리가 숨어 있는데, 이걸 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교묘하게 나눠서 짊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연방정부의 빚이 국내 총생산 대비 123%에 달할 때 중국은 고작 84%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껍데기일 뿐이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공포의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앙정부의 눈을 피해 장부에도 적지 않는 유령 회사들을 세워서 돈을 빌렸고, 이 돈으로 아무도 살지 않는 아파트를 짓고 쓸모없는 도로를 닦으면서 성과를 부풀려 왔거든요. 이런 지방정부가 숨겨둔 빚만 이제 1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원이라는 상상조차 안 되는 액수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중국 전체 경제 규모의 76%에 달하며 공식적인 국가 부채와 합치면 이미 미국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이죠. 여기에 중국 경제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수십만 개의 국영 기업들이 진 빚까지 합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 이들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돈을 무한정 빌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는 이런 국영 기업이 무려 39만 개나 있고 국가 지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회사는 100만 개가 넘는데, 이들이 진 빚을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0조 달러라는 계산이거든요. 결국 정부와 기업이 진 모든 빚을 다 합치면 중국의 실제 부채 비율은 국내 총생산 대비 300%를 넘어가게 되는데, 이건 국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라 소름 돋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은 중국이 발표하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숫자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며, 독립적인 경제학자들은 실제 중국 경제가 발표보다 20에서 60% 작다고 봅니다. 만약 이들의 분석대로 중국의 실제 경제 규모가 훨씬 더 작다면 부채 비율은 450%라는 경이로운 숫자로 뛰어오르게 되는데, 이건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경험해보지 못한 파멸적인 수준의 부채인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상하게 중국의 국채 금리는 미국보다 훨씬 낮아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품고 있는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 선을 넘나들며 버티는데 중국은 고작 1% 후반 수준을 머물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위험한 나라일수록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지만 중국은 자본시장을 꽉 쥐고 돈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수법으로 이 이자율을 억지로 낮게 유지하며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번 돈을 외국 주식이나 안전한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싶어도 국가가 통제하는 자본 규제 때문에 선택지가 거의 없으며 울며 겨자 먹기로 수익률이 형편없는 국내 은행에 돈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중국 정부는 자기 국민이 맡긴 돈을 아주 싼 값에 빌려서 이 거대한 부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렇게 낮은 이자율은 시장의 자율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나 가능한 비정상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식시장은 2000년대 초반보다 고작 100% 올랐을 정도로 성장이 멈춰버렸는데, 이는 같은 기간 미국 시장이 300% 넘게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처참한 성적표라 할 수 있죠.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이 너무 잘 나가면 정치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서 알리바바의 잭마처럼 눈에 띄는 인물이나 잘 나가는 교육 기업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규제를 서슴지 않고 휘두르며 기를 죽이는 거죠. 이런 공포 정치 속에서 혁신은 사라지고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며 결국 중국 사람들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 증식 수단은 오로지 부동산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게 또 다른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거든요. 현재 베이징의 집값은 조금 떨어졌다지만 여전히 평균 소득의 30배에 달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런던의 19배나 시드니의 13배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이라 평범한 사람은 평생 숨만 쉬고 모아야 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가계는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내수 소비는 바닥을 치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깊이 빠져버린 상황인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소득의 68%를 소비에 쓰며 경제를 돌리지만 중국 사람들은 고작 39%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거나 빚을 갚는 데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죠.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니 기업들은 가격을 내리고, 이는 다시 임금 하락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통화량인 M2 공급량이 무려 20배 넘게 폭증했다는 것인데,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통화량을 3배 정도 늘린 것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수준의 돈풀기죠. 원래대로라면 시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물가가 폭등해야 정상이지만 중국인들이 워낙 돈을 안 쓰고 지갑을 닫고 있어서 이 엄청난 유동성이 겨우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 데만 쓰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찍어낸 돈으로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부채를 갚아주고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폭탄을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행위에 불과하며 언젠가는 이 모든 대가를 국민이 치러야만 할 겁니다. 중국 정부가 이 모든 빚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자신들이 국가의 모든 땅과 기업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는 점인데,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가진 순자산은 약 40조 달러로 추정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이 자산들을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된다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자산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자산을 내다 파는 순간 시장은 더 큰 공포죠. 사실 이런 중국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소름이 돋을 때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가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빚을 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평범한 가게가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기업들은 실적 악화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다시 우리 국민의 소득 감소와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 자명한 사실이죠. 미국처럼 달러라는 기축통화 권력도 없고 중국처럼 국가가 모든 자본을 강제로 통제할 수도 없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이웃나라의 부채 폭탄이 터지는 날을 대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게, 최근 10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소득 대비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이 과정에서 쌓인 가계 부채는 이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들리거든요. 중국은 국가가 자산을 매각해서 버틸 여력이라도 있다지만 우리나라는 개인이 파산하면 국가가 대신 빚을 갚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경제 위기의 고통은 오롯이 우리 평범한 가장들의 몫이 될 겁니다. 중국의 유령 도시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 지방 도시들의 빈집 문제와 인구 감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하며 부동산만이 정답이라는 낡은 믿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에 빠져서 감당하지 못할 빚을 내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하며 중국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경제의 체질을 수출 중심에서 내수와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 당장 지표상으로 보이는 안정적인 수치들에 속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부채의 질과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경제적 폭풍에서 살아남거든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중국의 부채 폭탄이 터지는 날, 우리 한국 경제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과거 2000년대 이후로 한국은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에 올라타서 유례없는 호황을 누려왔지만 이제는 그 달콤한 시절이 끝나고 청구서가 날아오는 시기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만 합니다. 중국의 M2 공급량 폭증이 가져온 가짜 풍요가 거치고 나면 남는 것은 차가운 빚더미뿐인데 우리나라 역시 저금리 시대에 풀린 돈으로 만든 부동산 거품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가 가장 큰 숙제죠. 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중국발 경제 위기가 터진다면 과연 나는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의 발표보다 시장의 시그널을 더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어왔던 대마불사의 신화는 중국에서 먼저 깨지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커다란 충격파를 던질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최악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중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붕괴가 가져올 후폭풍이 우리 집 안방까지 들이닥칠 때 우리는 어떤 방패를 들고 서 있어야 할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거든요. 여러분은 중국의 숨겨진 부채가 터졌을 때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시며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중국 베이징처럼 소득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한국만의 특수성으로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힘이고 정보는 돈이라는 말처럼 오늘 전해드린 중국 부채의 진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과 가족의 평화를 지켜내는 작지만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제를 읽으며 자산을 키우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